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오른 470조 5천억 원 슈퍼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이 22%가량 증가한 23조 원 이상 편성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가속화하는 예산안으로 평가됩니다. 불자동차 논란을 낳은 BMW 코리아 김효준 회장이 국회 공청회에 출석해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수십 차례 반복하자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광주에 이어 오늘은 대전에 시간당 65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물폭탄은 오늘 밤 서울 등 수도권으로 올라옵니다.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의 일탈이 상상 이상입니다. 학교와 문방구에서 구매한 의료용 주사기를 이용해 직접 피를 뽑고 이를 자랑하는 이른바 자해 인증 놀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배우 박혜미의 남편 황모 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상자는 모두 박 씨가 운영하는 뮤지컬 컴퍼니 소속 단원들입니다. 특등급 소고기의 상징으로 알려진 마블링 기준이 내년 7월부터 완화됩니다. 마블링을 위한 한우 사육 기간이 줄어들게 돼 농가의 부담이 줄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화요일 밤입니다. 중랑천 일대에는 홍수주의보까지 내려졌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년 우리나라 예산안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상당히 크게 잡았습니다. 일자리라든지 저소득층 소득 재분배를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정부는 세금이 그에 못지않게 많이 거칠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은 아니죠.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는 게 문제는 없는지 또 정말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의 전체적인 윤곽부터 보시겠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0조 5천억 원, 올해보다 41조 7천억 원, 9.7% 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의 10.6% 증가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당초 7%대 증가가 전망됐지만 최근 불거진 고용 충격과 분배 참사 논란으로 인해 재정 투입이 더 커졌습니다. 대내외 도전 과제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 운영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복지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당장 재정 악화의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연평균 7.3%씩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방침인데 이 기간 중 재정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는 5.2%에 그칩니다. 정부는 세금이 많이 거친다지만 김동연 부총리 스스로도 2020년 이후에는 세수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기초연금이나 수당, 저소득층 생계급여처럼 재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항목들이 이번 예산안에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그 부담은 자칫하면은 심지어 태어나지 않은 그런 이제 후손들한테도 끼쳐질 거다 그런 얘기죠. 고용과 분배에 타격을 입자 슈퍼 예산 카드를 꺼내든 정부. 예산으로 문제를 풀려는 재정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얼마 전 야당에선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두고 세금 주도 성장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정부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비판한 것인데 오늘 내놓은 예산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여러 군데서 발견됩니다. 일자리, 복지 부문에 정부 곳간을 집중적으로 열어서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어서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3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2% 늘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90만 개를 직접 만드는 데 3조 7,600억 원을 투입하고 실업소득 지원 8조 원,
고용장려금 5조 9천억 원 등 간접적인 일자리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신중년에 대한 예산을 늘렸습니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저희들은 내년에 주로 늘린 부분은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내년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 예산은 11조 5천억 원, 저출산 대책인 아동수당에는 1조 9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 복지, 고용 분야에 사상 최대인 162조 2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도 사상 최대인 3만 6천 명을 충원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1만 7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공공부문의 취업자 수를 늘리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 국민 세금이나 국가 채무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2,8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진행률도 지금 다 48%가 최고의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명분은 좋습니다만 실효성은 굉장히 낮은 상태. 혁신성장 정책 기조에 따라 R&D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국방 예산도 46조 7천억 원으로 8.2% 증액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면 심의를 거쳐 12월 2일 최종안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역시 흔들림 없이 지금의 정책 기조를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방향 전환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떠안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의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예, 방금 보신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 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경제만 두고 보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 살펴봐드린 정부 예산안처럼 돈을 쓰기 위해서는 세금이 많이 거쳐야 하고 세금이 많이 거치려면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하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고용과 분배 악화 지표가 발표된 데 이어 오늘 발표된 소비 심리까지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더더욱 지갑을 닫게 되고 내수가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보도에 최윤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마트. 갈수록 오르는 물가에 소비자들은 걱정입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너무 힘들어요. 사고 싶은 거 많은데 그냥 절약해가 조금만 사니까.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와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번 달 99.2로 하락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구가 많을수록 이 지수는 낮아지는데 특히 100 이하로 떨어지면 경제를 비관하는 가구가 낙관하는 가구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고용지표가 부진했고 그다음에 폭염 등으로 인해서 생활물가도 오른 데다가 미중무역 갈등 등으로 해서 대불안 요소가 겹쳐지면서 그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좀 더 비관적으로 이번 조사에서 취업 기회 전망도 전달보다 2포인트 떨어지며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 주체들이 전반적으로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심리지수가 실제지수를 1분기 정도 선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경기와 소비 침체는 더 나빠질 전망입니다. 고용과 분배 지표 악화로 우리 경제에 경보음이 울리는 가운데 이 소비자 심리까지 얼어붙으면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걱정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선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업종별로 소상공인들의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PC방 업주들이 거리로 나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내일은 소상공인 3만여 명이 대규모 시위에 나설 예정입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PC방. 지난해 8명이던 아르바이트생을 지금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알바 비용까지 다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은 수익이 없으면
폐업이나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참다 못한 PC방 업주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가시적 효과를 보기 위해선 한없이 참고 인내하라고만 하십니다. 이것이 신년처럼 말씀하시는 기회의 평등입니까? 서울 광화문 소상공인 민원센터 천막에선 제과, 편의점, 외식, 미용 등 업종별 최저임금 반발이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3만여 명은 내일 이곳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정부는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홍종학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은 의류, 귀금속, 인쇄사업체 운영자들, 편의점주들과 잇따라 만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 장관은 이들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탓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시키려는 주장들이 있는데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소상공인들의 시각 차이가 커 최저임금을 둘러싼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관련 뉴스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여야가 삼가 임차 보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에 거의 합의했습니다. 얼마 전 일어난 궁중 족발 사태 다 기억하실 텐데 이런 일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는 월세를 올린 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이 건물의 건물주는 계약 5년이 지난 가게 앞에 쇠기둥을 설치해 세입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규정한 5년이 지나자 건물주가 임대료를 크게 올리면서 세입자와 갈등을 빚은 현장입니다. 여야는 상가 임차 보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기한을 8년으로 늘리자던 자유한국당의 내부 조율만 남은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년 동안은 임대료를 올리더라도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료 상승으로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은 완화되지만 건물주의 부담이 커집니다.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건물주들이 물가와 임대료 상승을 미리 반영하려 들 경우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어제 저희가 집중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통계청장 경질 후 폭풍이 오늘은 국회에서 불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석해 정치적 고려 없는 통상적 인사였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만 야당은 통계를 통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지 않았다는 문책성 인사며 통계를 왜곡하겠다는 저희가 있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미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통계청장 경질이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의심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정보 왜곡병이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대통령 앞에서 진실을 진실답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데요.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집권 2기를 앞둔 통상적 인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집권 2기에 요 정기국회를 앞둔 요 시점, 그러니까 한 7월에서 9월 사이에 대체로 차관급 인사들이 단행이 되는 게 대체적인 어느 정부나 일부 여당 의원은 문책성 경질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숫자를 왜곡하는 거나 조작하는 건 안 됩니다. 이 통계 결과와 관련돼서 벌어지는 사회적 움직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통계청장이 가져야 될 역량 중에 하나인데 저는 경질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한국당은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청와대 요구대로 통계를 만들 것을 우려했습니다. 청와대가 요구하는 대로 많은 자료를 비교적 디펜스해주는 분이었습니다. 학자인 것만은 맞지만 이 통계하고 그렇게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강신욱 청장은 오늘 취임식에서 통계 해석은 다양할 수 있어도 특정 해석을 염두에 둔 통계 생산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갑자기 취소된 이유가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보낸 비밀 편지 때문이란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김영철이 대미 협상을 앞두고 적대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내 미국을 압박했고 여기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취소하라는 초강수로 맞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공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셈이 됐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백악관이 공개한 방북 취소 긴급회의 모습입니다. 대북 핵심 참모 5인방이 모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편지처럼 보이는 문서 한 장을 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게서 온 비밀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편지를 읽은 후 곧장 긴급회의를 소집해 방북 취소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편지 내용은 방북 취소를 결정하기 충분할 만큼 적대적인 내용이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채널 등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비핵화 진전을 독려하며 과거로 돌아가지 말 것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답변에 태도 변화가 담겨지지 않자 협상 중단이란 초강수를 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They want to talk, and it's just not right time to talk right now, to be honest with China. It's too one-sided for too many years, for too many decades. 이에 따라 북한이 긍정적 반응을 내놓지 않을 경우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의 입지가 더욱 강화돼 군사 옵션 등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떠오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비구름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랑천은 이미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문제는 내일입니다. 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시간당 4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고민성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계천은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우산을 쓰고 있어도 온몸이 흠뻑 젖을 만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전 11시쯤부터 수도권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후 5시 무렵부터 거세졌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까지 올라갔던 비구름대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저녁 7시 40분엔 서울에도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현재 호우경보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등 18개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강원 철원, 원주, 경기 남부 일부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8시 반에는 서울시 중랑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엔 내일 아침까지 돌풍과 시간당 4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예상 강수량은 150mm인데요. 내일 아침까지 최대 100mm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강북 지역엔 강한 비구름이 예상됩니다. 저녁 8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고양 주교동 223.5mm, 김포 169.5mm, 원주 145.5mm, 서울 강북 140.5mm 등입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다며 비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게릴라성 폭우가 어제는 광주를 강타하더니 오늘은 대전에 시간당 65mm의 물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이 비는 출근 시간을 앞둔 새벽에 쏟아져 출근길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대전 시내 도로가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곳곳에 자동차가 멈춰섰습니다. 난리 나네. 빗물은 어른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대박. 그래서 모든 걸로 잠겼어요. 수중 양용차야. 하천 둔치 축구장은 골대만 겨우 남았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여기 20년째 똑같은 집에 사는데 이렇게 물이 찬 거는 거의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오이 비닐하우스도 난장판이 됐습니다. 물건 같은 건 좀 높은 데다 올려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 다 차가지고 그냥 피신하고 말았어요. 오늘 하루 대전에 내린 비는 140mm. 하지만 절반 가까이 되는 65.3mm가 새벽 5시부터 1시간 만에 쏟아져 내리면서 출근길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많이 밀렸어요. 아주 상상할 수 없도록 밀렸어요. 30분 출근 거리를 갔다가 2-3시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수해 쓰레기가 배수구를 막은 데다 시간당 30mm인 배수 설계 용량의 2배가 쏟아져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배수의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설계를 할 때 기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기준치를 벗어나서 온 호우다 이렇게 보시죠. 오늘 하루 대전에서는 주택 25채와 도로 41곳 등 폭우 피해 172건이 접수됐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태풍 솔릭보다 무서운 게 어제 오늘 쏟아지고 있는 게릴라성 폭우입니다. 이 솔릭의 피해에서 벗어났던 전북과 경북 곳곳은 산사태와 침수 피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흙과 돌로 쌓은 전통 주택 담장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주택 담장 가운데 2m가 무너졌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내린 140mm 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많이 왔어요. 비가 줄줄 왔어. 뭐 이거 이리 될 줄 몰랐지. 산사태도 이어졌습니다. 흙과 나무가 축구장 절반에 가까운 농경지를 덮쳤습니다. 추수를 앞둔 시기라 더욱 안타깝습니다. 태풍에도 잘 견뎌서 이렇게 이 영농에 피해가 없었는데 가을거지 할 시기가 거의 다 됐는데 이렇게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비구름대가 북상하며 폭우 피해는 충북과 강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오후 2시 반쯤 충북 음성에서는 하천물이 도로로 넘쳐 지나던 승용차가 고립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음성의 한 초등학교는 오늘 오후 3시쯤 운동장에 물이 차 소방차가 긴급 배수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단양 169mm, 제천 116mm가 내렸습니다. 오늘 낮 3시쯤에는 강원도 영월에서 60대 부부가 불어난 계곡에 고립됐다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에 비구름이 북상하지 않은 오늘 새벽 마포 일부 주민들은 난데없는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상수도관 파열로 흙탕물이 집 안으로 들어찬 건데요. 이 책임을 져야 할 관계자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참 잠을 잘 시간, 집안에 누런 물이 가득 찼습니다. 들어찬 물 때문에 문은 열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마포구 대흥동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 직경 600mm 상수도관이 파열되며 물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상수도관 파열로 흙탕물이 쏟아지며 집안은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사장과 맞닿은 12개 가구는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영어학원 조교인데 지금 출근 못하고 있죠. 우리 딸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지금 예약했는데 예약 다 캔슬됐죠. 상수도관 복구 작업으로 인근 3천여 가구의 단수 조치까지 내려지며 6시간 가까이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됐습니다. 우리 사용을 못하니까 화장실하고 다 불편하지. 화장실 뭐고 내일 세탁하려고 하면 세탁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뭐도 하고 오늘 오전 일은 끝났고 이제 지금 해가지고 오후에는 못하는 기고. 상수도 사업본부와 재건축 시공사는 서로 내탓만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다가 이쪽 현장에서 지금 일부 가루에 접합 구성을 조금 더 가동을 시켰어요. 시공사의 얘기는 다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뭐 이제 한 4개 정도 뚫려 있었대요. 혹시 모르니까 응급을 진행했고 그 이후에 이제 산수도사에 연락해서 며칠째 내리고 있는 비까지 겹치며 물난리 아닌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어젯밤 강변북로에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 황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는 사고였습니다. 이 사상자 모두 박 씨가 운영하는 극단 배우들로 확인되자 박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화물차 뒷부분이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검은 승용차에서 부상자를 꺼내 상태를 살핍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강변북로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45살 황모 씨의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둔 25톤 트럭에 추돌했습니다.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33살 유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황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 황 씨는 배우 박혜미 씨의 남편으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진술을 했는데 뭐 세부적인 조사까지는 진행을 못했나 봐요. 좀 많이 좀 취하셔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0.05 이상이 이제 정지 수준이고 0.1 이상은 이제 취소 수준인데. 숨진 유 씨와 부상자들은 박혜미 씨가 운영하는 뮤지컬 극단 소속 배우였습니다.
박 씨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 세상을 떠난 두 배우가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와 보상 문제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 오후 예정된 뮤지컬 프레스콜 일정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청소년들의 일탈이 상상 이상입니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의료용 주사기를 사 자신이 직접 피를 뽑는 영상을 찍고 이를 자해 인증 놀이라고 부르면서 자랑하는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 관계부처 모두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신준명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이른바 자해 인증 게시글들과 영상입니다. 주사기로 뽑은 피가 바닥 등에 적지 않게 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사열자해,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자학행위입니다. 반발심 등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혐오 행위와 이를 노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쓰이는 주사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주사기를 어디서 샀어요? 문방구에 있어요. 살 때 뭐 말리거나 하지 않아요? 못 말려요. 초등학교에서 불과 5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문구점입니다. 주사기를 살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주사기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등록이 돼 있나요? 그건 아니죠.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문구점에서 의료용 주사기를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료기기법 152조에 따라서 그 3년 이하의 징역서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절대 안 되죠. 마약도 주사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자살 목적으로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자해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사회 반항적이고 내가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이게 SNS에 올라오잖아. 더 뭐랄까 하기 힘든 자해 방식들이 동원되면 이건 굉장히 생명을 잃고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아이들이 더 큰 위험에 빠지기 전에 엄격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올여름 최악의 폭염으로 48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망자 대부분이 무리하게 일을 하다 돌아가셨고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해 비판을 낳았는데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일하다 돌아가신 분들보다 집안이나 그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 복지부 장관 현황 파악 제대로 하고 있었던 걸까요?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에 있다 더위에 탈진한 남성이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이분 보호자가 있으세요 혹시? 올여름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무려 48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집안에서 17명, 마당 등 집 주변에서 10명 등 절반 이상이 집에서 숨졌고 작업장이나 논밭에서 일을 하다 숨진 사람은 12명에 불과합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자이거나 직업이 없는 취약계층이지만 복지부 장관은 대부분이 무리하게 일을 하다 숨져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주거지에서 돌아가신 건 아니고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 참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일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오늘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온열 질환 사망자 현황 파악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았지만 여전히 모호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또 밖에 일을 하시다 돌아오셔서 써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은 정부 차원의 대비와 지원이 필요한데 주무부처의 안일한 대응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여름철 일상이 되고 있는 폭염. 피해와 손실이 커지고 있지만 당국의 현황 파악과 대처는 더디기만 해 보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입시 경쟁에 내몰린 한국 청소년들 시험 기간에 잠을 쫓아내기 위해서 커피 등 카페인 음료에 의존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성장 저해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죠. 결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팔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많은 학생들에게 커피는 빼놓을 수 없는 기호식품입니다. 학생들은 벼락치기 많이 하니까 저도 그중 하나고 그래서 잠에 들지 않기 위해서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평소에 마실 때 좀 살짝의 각성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기분이 살짝 좋아지는 것 같아서 상쾌해지려고 먹는 것 같아요. 하지만 커피는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 성장기 청소년이 많이 마시면 특히 해롭습니다. 체중 50kg이 나가는 청소년이 커피 음료를 한 캔만 마셔도 1일 카페인 섭취 공급량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모든 초등고등학교에서 커피를 비롯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지금도 학교에선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음료들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커피 음료는 교사들을 위해 학교 자판기나 매점 등에서 팔 수 있는데 정부가 학생 건강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까지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카페인은 어지러움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내용이 담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됩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가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해서 공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 참석한 한국 BMW 대표가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보여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독일 본사로 미루며 모르겠다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BMW 측의 대응은 소나기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정운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MW 차량 화재 원인으로 냉각수 누수가 지목됐지만 한국 BMW 측은 모릅니다. 저는 기술상을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EGR 부품 리콜에 대한 기억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불과 하루 전 언론에서 제기한 설계 결함 문제는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서 저도 좀 확인한 다음에. 기술적 문제는 독일 본사만 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제작은 독일 그룹에서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식당에서 내가 밥을 먹었는데 배탈이 났습니다. 원인은 재료에 있으니까 재료를 가서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식당 주인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강한 질책이 나오고 나서야 판매 중단을 검토하기로 합니다. 식당 주인으로서 이 물건을 그만 파는 것도 검토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협회 소송지원단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주행 중 바이패스 밸브가 열리는 현상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TV조선 정섭입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009년 쌍용 자동차 사태를 다시 조사한 결과 당시 경찰의 진압작전은 공권력 과잉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사위는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는데 경찰 내부에선 불법 시위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는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평택 공장을 77일 동안 점거했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는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노조원에게 헬기로 최루액을 투하하고 저공 비행해 시위대를 해산하는 바람작전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은 파업 기간 동안 헬기 6대를 동원했고 211차례 최루액을 투하했습니다. 혼합 살수 이와 같은 것이 위법하고 경찰 특공대가 노동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과잉한 폭행. 조사위는 경찰청이 이를 사과하고 쌍용차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 건 저희들하고 또 다른 기준이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경찰이 사과와 반성을 한다면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면 취하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앞선 손해배상 재판에서 노조 측은 1, 2심 모두 졌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업에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조사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전체 10명의 위원 중 2명이 소송 취하를 반대했고 2명은 위법 논란이 있는 헬기 피해에 대해서만 소송을 취하하자고 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잇따른 소송 취하 권고에 향후 불법 시위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현장의 의견들도 수렴해서 취할 것인지 정말 지금 먹어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도 그래 있어야 될 거고. 쌍용차 노조는 조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
오늘 따져보니에서는 좀 특이한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블링이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기 사이사이에 낀 지방의 분포를 뜻하는데 소고기의 등급을 정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는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우선 이 등급 제도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 한우 등급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한우는요. 1, 2 플러스, 1 플러스, 그리고 1, 2, 3등급 이렇게 총 5단계로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단계를 나누는 기준이 이 마블링, 즉 지방 함량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이번 개편은요, 이 바로 마블링의 기준을 완화하는 겁니다. 이 최상급인 1, 2 플러스 등급인 경우에 기존에 17% 이상 마블링이 있어야 된다면 이번에는 15.6% 이상으로 이 마블링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 플러스 등급도 마찬가지로 완화됐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마블링 있는 고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걸 왜 바꾸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 한우 농가의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요. 이 지방 함량을 높이고 마블링을 잘 배게 하려면 평균 31개월 이상 한우를 사육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방 함량 기준이 낮아지면 이 사육 기간도 29개월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소 한 마리당 약 45만 원이 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같은 등급의 고기라도 맛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군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실 마블링을 중심으로 등급제를 나누는 나라는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 호주 정도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주로 마블링으로 등급을 분류해온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 미국에서는 소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마블링을 다 같이 함께 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 등급을 모두 8단계로 나누는데 그중 최고 프라임 등급의 마블링 함유량은 8%에서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간 등급인 1등급과 2등급 사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리고 호주에서는 오히려 이 지방이 적은 소고기를 하트 스마트라는 라벨을 붙여서 이 심장을 보호하는 고기로 판매할 정도로 이 지방이 많은 소고기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만큼 마블링을 중요시하는 일본은 이 소고기를 총 5등급으로 나누는데 이 최고급 등급인 5등급인 경우에 지방 비율이 최대 31.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뉴질랜드나 영국 등 이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마블링에 따른 등급제가 아닌 이 무엇을 먹여서 어떻게 키우는지를 이 소고기 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 마블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이군요. 그런데 좀 지방이 적으면 건강에는 낫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마블링 기준이 완화되면은 이 맛은 개인 선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강에는 좋겠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블링이라고 표현하는 흰색은 지방 덩어리, 특히 저밀도 콜레스테롤로 불려서 중풍과 심장병을 만드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1, 2 플러스, 1 플러스 등 최고 등급 한우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요. 이 최고급 등급 한우 가격은 어느 정도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일반 가정에서 많이 구매하는 한우는 이 3번째 등급인 1등급 한우입니다. 그래서 이 1등급 한우는 오히려 양이 줄어들 수도 있어서 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블링 좋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사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개선할 점이 있으면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도권에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서울에는 올해 첫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도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 최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민성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계천은 지금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쯤부터 수도권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후 5시 무렵부터 거세졌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까지 올라갔던 비구름대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저녁 7시 40분엔 서울에도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현재 호우경보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등 18개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강원 철원,
원주, 경기 남부 일부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후 9시 현재 서울 증산 지하차도와 월계 1교, 동부 간선도로 양방향이 침수돼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조금 전인 저녁 8시 반에는 서울시 중랑구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예상 강수량은 150mm인데요. 내일 아침까지 최대 100mm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강북 지역엔 강한 비구름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다며 비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19세기) 말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미 해군의 전사율은 1000명당 9명, 같은 기간 뉴욕의 사망률은 16명이었습니다. 나중에 해군은 이 통계를 근거로 뉴욕에 사는 것보다 입대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젊고 건강한 해군과 남녀노소가 다 섞여 있는 뉴욕 시민을 단순 비교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통계 착시 효과를 경고하는 일화로 자주 인용됩니다. 그리스 정부는 재정 적자 통계를 축소 조작하다가 2009년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수습에 나선 이유는 그리스 통계청의 새로운 적자 통계가 공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통계청장이 적자 규모를 높게 잡아서 구제금융을 덜 받게 했다며 고발했습니다. 통계 조작으로 나라가 망할 뻔하고도 통계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탓한 거죠.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이임사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그것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임식 직후 한 기자가 경질 이유를 묻자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계청장 재임 기간은 보통 2년 안팎인데 황 전 청장은 13개월 만에 경질됐습니다. 그 사이 나온 일자리 실업 소득 통계 대부분이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 목표와 상반됐고 특히 최근 분배 악화 통계를 두고는 정부 내에서 논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신임 통계청장은 문제가 된 소득 양극화 통계 조사 방식이 잘못됐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조사 방식 변경을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통계는 가끔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통계는 국가가 나아갈 정책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나침반이 신뢰를 잃고 바늘이 오락가락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뒤집어쓰게 됩니다. 8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통계 유혹이었습니다. 네, 밤사이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비구름이 동서로 길고 구름대 간격이 좁아서 지역 간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집중호우가 되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빗줄기가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장마의 원인은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서 북쪽 한기가 내려왔고요. 기존에 있던 열기와 만나 장마 전선이 형성된 겁니다. 또 중국 열대 저압부의 수증기까지 더해져 비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중부지방은 모레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지는데요. 충청 지역은 밤까지도 내리겠습니다. 남부는 내일 소강 상태지만 모레부터 금요일까지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최고 150mm 이상, 북부 지역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되는데요. 비가 주춤했다가도 갑자기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부는 비가 쉬어가는 동안 일부 폭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마 전선은 변동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의 기상 정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오늘 밤은 비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뉴스9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